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최종 결선 여러분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깨끗해지고 또 투명해지고 밝은 사회로 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이상 오랜 역사 속에서 성장을 해왔고 또 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적, 빠른 스피드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성장을 해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고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우리는 더 많은 더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아마도 300년 전 애덤 스미스가 말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경제라고 하는 분야에 눈을 뜬 300년 전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들인 선진국이 있고 그것을 뒤따라서 채택한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면 아직도 선진국으로 진입을 못했죠. 산업화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애덤 스미스가 3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그렇게 남들은 벌써 200년 이상 한 경험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굉장히 답답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산업화는 이루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시장 경제를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그리고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매우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않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역사의 전통이라는 것은 진화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경험해 보고 '아 이것이 좀 더 낫구나.' 하면 그것을 그 사회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후퇴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뒷걸음질을 좀처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 시장 경제는 경제적인 자유를 상당히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이지 않은 분야에서는 음 이러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굳건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후퇴하는 경향이 좀 있죠. 특히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는 어떤 사회에서는 후퇴하기도 해요. 하지만 시장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웬만해서는 후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 논란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사회 발전을 원한다면 이 시장 경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응용할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말하고 또 토론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 썩어서 오늘 발표할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써내신 것들을 다 읽어봤어요. 매우 잘 쓰셨고 또 내용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을 함께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신 있게 하세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 이야기가 다른 사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소통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이 발표가 그러한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이 좋은 경험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 앞으로 여러분이 기여하는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데 매우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얘기를 했죠. 쌓아놓는 거 의미 없다. 중상주의 금 쌓아놔봐야 부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내 재산, 돈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그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입니다. 돈이 많다고 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 사회를 위해서 얼만큼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 매년 얼마큼의 가치를 창출해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스피치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300년 전에 이 자본주의 시대의 본질, 경제적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 있고 기쁜 마음으로 대회를 임해 주시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것은 또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노력하는 부분까지 내 책임인 것이고 상을 받고 안 받고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회에 오신 것 자체가 성공이라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대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할 최연수입니다. 다들 뉴스에서 국민연금 고갈 사태와 관련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왜 고갈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급증하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또한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도 기금 고갈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자는 구조적 개혁의 가상 확정 기업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서 고갈연도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고갈연도를 뒤로 미룬 이후에는 개인이 은퇴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주는 가상 개인 연금 계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재정의 건전화, 은퇴 시기와 연금 지급 시기 사이의 공백 제거, 경제활동 인구 증가,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출산율과 기대 수명 증가 속도에 맞춰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다면 이는 변화하는 연금 재정에 있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는 빈곤 노인이 50%에 육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보다 삶의 질이 높고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혁안입니다. 첫째, 노조의 파업을 일상화하는 노조복량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조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기업봉변법이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2조와 3조의 개정이 핵심입니다. 먼저 2조는 노동쟁의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독소조항입니다. 노사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언제든 노동쟁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모든 것이 노사 간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만을 위한 파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고용 역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조는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기업은 합법적인 파업에 의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가치인 노동권을 존중하고 또 파업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권도 다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브레이크를 뽑아버린다면 노조에게는 불법적, 강압적으로 파업을 행사할 유인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동시장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복잡한 구조와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노사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노사관계의 악화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이 노조법 개혁안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규정의 규범력을 무력화하려는 무리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정상적인 손해보전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박탈하는 무례한 시도입니다.
노조법 개혁안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정통시장 새내기 상인이 된 새내기 상인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비록 제가 새내기지만 젊기에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켜나갈 시간이 더 길기에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마트 문 안 닫으면 안 될까?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을 하는 날 저희 할머니께서 마트 앞에서 짐을 정리하시던 직원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마트가 문 닫아야 시장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마트 문 닫지 말라고 하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시장 가서 물어봐라. 상인들 요새 다 마트 문 안 닫길 바란다. 할머니랑 시장에 있는 할머니 가게로 향하던 중 시장 초입에서 시장 상인의 분들이 회의를 하고 계신 걸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회의에 잠시 참여를 하셔서 저도 그 회의의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회의 내용은 바로 시장 중앙에 있는 상인의 건물 지하에 대형마트를 입점시키는 걸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회의가 들으면서 저는 또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마치고 어른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할머니와 가게를 향하던 중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시장 중앙에 대형마트 입점되면은 그 주변 가게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물건 안 팔리면 어떡해? 그러자 할머니가 답해 주셨습니다. 옛날엔 다 그런 줄 알았어. 마트가 문 닫으면 시장으로 사람들이 올 줄 알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없는 물건이 있어서 시장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사람들 머릿속에 시장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이 있기에 마트를 들렀다가 시장을 같이 들러. 근데 요새 이런 규제를 하고 나니까 마트가 쉬고 나니까 마트가 쉬는 날 시장에 같이 쉬더라. 그리고 마트가 쉬면 시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트가 쉬는 날을 체크해 놨다가 그 전날 장을 본대.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궁금해져서 시장 상인 커뮤니티랑 그다음에 주 고객층들이 활동하시는 여러 맘카페를 통해서 어떻게 도대체 장을 보시는지 이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의 마무리를 그리고 제 스피치의 주장을 한 가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으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기서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과연 필요한 제도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에서 일하며 동시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오늘 우리 규제 정책의 문제점, 특히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발표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원래 규제 업무를 하다가 입법에 갈증이 있어서 국회로 왔는데요. 근데 법을 재개정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규제 혁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국회에서는 오히려 더 경쟁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또 권력과 선이라는 미명 아래 법이 잘 없어지지도 않아 법안의 무덤으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매우 조바심이 납니다. 자칫하면 이미 우리 경제가 우리 마음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규제입니다. 규제 혁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취임 일성으로 말하고 국정과제 쏟아냅니다. 그러나 당초에 가늠할 수 없는 노동, 입지, 환경, 세제 이런 규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발목을 잡는지 도무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에게 시그널을 보내줘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 이름부터 갈아엎습니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어떤 규제를 만들 때 특정 사건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그게 상황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규제의 부작용을 정기적으로 재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정책이 생기면 그곳에는 반드시 양단이 있습니다. 양쪽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한 표 한 표의 기득권과 타협하고 또 신산업의 아우성에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표가 되는 쪽에 서서 시장 논리보다는 그들 편에 서서 기업과 계속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지자체 풀뿌리 규제는 더 큰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들에 무관심하면 그들은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그냥
금지해 버립니다. 세금을 때려 버립니다. 그러면 피해도 사라지지만 우리가 경제학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익도 함께 사라져 사회적 후생이 사라집니다. 사막에 그 낙타를 나무에 밤새도록 묶어놓으면 아침이 돼서 풀어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칠고 무더운 사막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이 구르고 시장에서 구르고 넘어지면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정부가 지금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타트업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할 김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버, 닥터나우, 에어비앤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들은 모두 기존의 소비자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빠르게 성장한 벤처 기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규제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사례이기도 하죠. 실제로 한국은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규제 수준으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해외 상당수 기업 중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 유니콘이 매우 적은 것도, 그리고 상당수의 기업이 해외 이전을 고려 중인 것도 모두 다 복잡한 규제 환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는 규제 환경 품질 관리야말로 단연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규제 샌드박스를 2019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불명확한 정보 제공, 불필요한 행정 절차, 책임성과 일관성의 부재, 그리고 좁은 식견 등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도 한계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각 문제별 해결 방안으로서 전문성 강화, 컨트롤 타워 설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마지막으로 패러다임의 확장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물론 규제는 시장 실패 교정, 그리고 시장 질서 유지 등 그 공익적 효과가 분명 존재합니다. 게다가 통상 규제는 점진적으로 기본화된다는 특징 때문에 실제 개혁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단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시장 구조와 경제 주체의 행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선 단연 규제 개혁이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대비 자원도 역량도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이 중요성이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향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그리고 혁신 생태계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해 저는 스타트업의 규제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주도 성장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소득을 꽂아주면 여러분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약간 이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의 총수요를 이렇게 땡겨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케인지언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통계치를 보면 실업률이 이전 정부 대비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정답이 뭐겠냐? 수많은 정답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 실업의 최소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스페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이라는 사람이 적었는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사회는 20대 80의 구조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20%만이 노동을 하고 나머지 80%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적 실업이 맥시마이즈가 되는 극대화가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구조의 재편 지금 또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구조적 실업자는 대거로 쏟아질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총생산함수에 들어가 있는 이 노동자들 실업된 이 구조적 실업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배치를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패는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을 언제 실직하더라도 나는 다시 재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용기로 바꿔낼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용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우리는 노조를 힘없는 의뢰 단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조는 비상식화된 무소불위의 갑질 단체일 뿐입니다. 상식과 준법의 노조는 무너지고 비상식과 불법의 노조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근래 조합원의 장비 사용과 원래비를 강요해 왔습니다. 더불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불응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이며 기업의 경영권 침해입니다. 물론 노조는 노동 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며
자명한 불법입니다. 노조의 비상식적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원만한 대화를 거절하고 파업부터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화 없이 파업부터 자행하는 것은 도대체 상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결국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전 산업에 걸쳐 10조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노조 리스크를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비상식적 노조에 강력한 법치주의와 공권력으로 엄정히 대응하여 무너진 시장 경제의 질서를 회복하고 노조를 상식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유재산 보장에 기반한 자유주의는 몇 번의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점차 초동력을 잃어갔고 공공과 복지의 명목 아래 세계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점차 제약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민주화 화두가 많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문제는 재산권 보호가 취약해질수록 자유시장 경제 역시 활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획기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야의 중과세, 중복과세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보장하고 가압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 증여세 세율 인하를 통해 전통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정된 규제 지정을 해제하고 도심 노후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통하여 주거 이전의 자유, 주거 환경 선택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인위적인 규제가 아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와 경제 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로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상대적 소수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므로 정치는 정책이라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경제 문제에 개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경제에 침습할수록 개인 재산권의 행사의 자유는 훼손되고 결국 자유시장 경제는 퇴보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현재 일찍이 선택할 자유라는 명제를 통해 재산권 보장과 규제 중심의 반자유주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밀턴 프리드만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나라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경쟁력, 그 중에서도 뿌리는 공교육입니다. 현재 한국의 공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사교육에 지쳐하고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가정경제가 불안해지고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 교사 성과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사 성과제란 수업 퀄리티에 따라서 교사의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로 시장 경제적인 시스템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학생들이 환호하는 유익하고 성실한 수업을 하는 교사의 임금은 높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학부모들과 교육부에서 모집한 대학생들에게서 평가를 받게 하고 이렇게 받은 평가에 따라서 월급, 연봉 자체가 정해지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다소 혁신적인 변화이지만 수능 평가 방식 같은 껍데기만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되어져 왔죠. 지금처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활기가 없는 분위기에서 내가 하는 만큼 돈이 되니 다 같이 수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하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긍정적인 경쟁이 활성화되고 수업 퀄리티가 점점 상향 평준화되며 결국에는 사교육 강사들의 수업보다도 더 질 좋은 수업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이 줄어들어서 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시간에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되니 사회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이득이 됩니다. 또한 가정의 지출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줄어 가정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며 쏟아붓고 있는 세금을 다른 분야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많은 국민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동자가 개인으로 존재할 때 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인 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에 대해 불만을 피력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시 우려되는 노동자의 안전 문제 또는 생산성 저하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서 노조는 존재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산성 증대와 인적 자원에 대한 보호로 기업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근데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업과 노조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많이 봤는데요. 이는 일부 노조가 세력화되어서 그저 자신들의 권익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모 대기업 노조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고용 세습, 기업의 생산 라인 강제, 높은 임금 요구와 같은 시장 논리와 완전히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연쇄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대기업이 생산 라인을 중단하게 되면 연관된 중소기업, 하청업체에도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대기업의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노조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노조의 구성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최대의 생산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인 단체입니다. 노조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를 이해하고 또 순응해야 합니다. 노조가 단기적인 구성원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증대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한다면 한국 산업 문화에 건강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데요.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쇼핑몰 입점 규제입니다. 지난 2015년 광주광역시는 신세계그룹과 복합 쇼핑몰을 착공하기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광주에는 복합형 할인 매장이나 프리미엄 아울렛이 전혀 입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자체의 개입이 과연 시장 경제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일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 때 가장 만족도를 느낍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서 쇼핑몰이 들어서지 못한다면, 즉 우리가 쇼핑몰에 방문하러 갈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결국 우스갯소리로 광주의 소비자들은 복합 쇼핑몰을 방문하기 위해서 대전, 세종까지 이동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광주의 사례는 지자체의 개입이 시장 경제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쇼핑몰 입점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날 전통시장에 방문하진 않습니다. 즉 오히려 복합 쇼핑몰을 찾은 소비자들이 근처의 전통 상권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에 나섰다가 겸사겸사 근처의 전통 상권이나 음식점, 상점까지 방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광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쇼핑몰 입점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주는 흔히 지금까지도 유통업계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쇼핑몰 설립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소비자들이 원할 때 시장은 더 활발히 작동하고 시장이 더 활발히 작동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노조가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이 8글자 속에 담긴 노조의 정체성과 노조의 바람직한 가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2가지의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노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전체의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기아자동차의 노조 파업이 있는데 이 파업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보면 자신들이 평생 동안 기아자동차를 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노동자의 적합한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마치 파업을 무기화해서 그 피해는 온전히 회사와 소비자, 일반 국민에게 미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자율시장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조의 성격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 또한 공동체의 상승을 목표로 해서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임금 상승폭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함께 회사에서 신규 포지션을 배정할 때 이렇게 외부에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유시장 경제에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노조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우리는 업무 개시 명령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해서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듯 법적인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